네, 클로징벨 라이브 3시 20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예, 오늘은 이제 민트가 좀 아파요. 예, 그래서 1시쯤부터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복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병원을 간다고 해서 오늘은 좀 부상 이슈로 못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남자 셋이서 칙칙하게 꿉꿉하게 좋잖아요.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장우진님,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민트 없다고 지금 조금 좀 그래 하네요. 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픈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민트는 민트고 시장이 지금 딱 1시 때부터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침에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후 들어서 급반전하는 이 반도체 차익 실현, 미중 갈등 재점화, 요 이슈 가지고 지금 조금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코멘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진님부터. 네, 일단 시장이 1시부터 빠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이제 9시 한 반 정도부터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초반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 12조 원을 발표했죠. 시장 컨센서스 10조 원을 20% 정도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달렸다라고 하는 좀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오전부터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1시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시 정도에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하나해양 관련된 5개 자회사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제재를 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러면서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또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자체가 더 확산될 거라는 우려 플러스 우리나라도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또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많이 달린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작용했다.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이제 분명 미중 정상회담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10월 말에 있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 전까지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간에 좋은 협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충돌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들 과정 속에서 오늘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야 너네 미국 편 들었지. 특히 조선업 너네 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맞다 엉덩이 대.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주가의 위치도 최근에 이제 또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 맞죠.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른 게 오해가 하나 있었고 중간에 빼먹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해가 하나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그랬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주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어저께 미리 흘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중국 이런 이슈까지 분위기도 하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할 때 96,000원 찍었잖아요. 예. 아주 제가 공시처럼 얘기하는 거. 목표 주가 최고치에 0.8 가면 일단 1차 목표 나온다. 0.8 곱하기 10만 하면 96,000원이거든요. 또 번개처럼 그거 치고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저는 93,000원대 깨질 때부터는 이거는 반도체 이슈 말고도 다른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덩달아서 빠졌는데 중간에 공시가 하나 난 게 있어요. 네. 하이닉스도 그 주주 중에서 그 캐피탈 그룹이라고 큰 미국에 있는데 걔네가 지분을 뭐 다 팔았다고 처음엔 나온 거예요. 뭘 팔아요? 하이닉스 지분을 다 팔았다고. 7.몇 %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조금 줄어드는지 뭐 6.8% 공시 이렇게 나온 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한 거죠. 이제 그런 것 분위기 되면서 스몰 캡들은 뭐 아작이 난 건데 스몰 캡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분 능선 다 왔다 그랬잖아요. 웬만한 거 목표 주가. 그러니까 네. 빠질 때 더 빠지는 거죠. 다시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조선주하고 같이
조선주가 빠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을 갖고 있는 모 회사잖아요. 또 목표 주가 그 괴리 벌어지니까 확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빠지고 하니까 확실한 거. 오늘 뭐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 인도 법인 IPO 상장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하고 LG엔솔 정도 실적 잘 나온 것만 버티고 대부분은 더 올라갈 것도 더 빠지고 덜 올라가고 빠질 거 더 빠지고. 그러니까 한때 1% 가까이 빠진 게 그런 그 두려움을 반영한 거고 환율도 마침 그 찰나에 다시 1430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크 어버스로 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한화를 중심으로 한국이 미중 전쟁에 본격적으로 한 축으로 뭔가 인정받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끼어들었다라는 게 공식화됐다. 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장이 뭐 1% 넘게 올라가던 거에 또 0.5% 빠졌다고 치면 뭐 전체적인 큰 폭으로서 이 전체의 괴리로서는 한 2% 정도 빠진 건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빠졌거든요. 2.6% 정도 빠졌으니까 요거에 비하면 아시아 증시가 같이 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와중에도 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외국인도 지금 4천억 샀거든요. 결국엔 팔았다고 하면은 하나그룹주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애들을 팔았고, 뭐 낙폭으로 치면은 뭐 아직 반도체가 좀 버티고 있으니 이게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선방을 했다고 보기는 뭐 어려운 것 같고, 어렵다. 어제 조정이 있었고 오늘도 조정이 있었고, 근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 시장이 좋았었고 미중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되돌린 거라서 그냥 시장이 맞을만 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긴장했었죠. 아침에 좀 긴장을 좀 했었고, 미국 금요일에 미국이 급락하면서 어제 시장이 좀 빠질 거라는 기대감이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타코 같은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반대로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에 맞아야 될 것들을 안 맞고 있다가 좀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좀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일본하고도 비교도 하고 대만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아직 안 끝났죠. 대만하고는 그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대만이 0.4%인데, 근데 대만은 어저께쯤 빠졌어요. 우리보다는 더 빠졌죠. 이런 거 봤을 때 뭐 구성 요소가 다르니까 대충 대만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선방했다, 특별히 나빴다, 그러기에는 뭐 그냥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게 간 것 같고, 다만 등폭이 우리가 셌죠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게 3% 올라가다가 96,000원 갖고 지금 92,000원 했으니까 그 포함해서, 그러니까 등폭이 컸다는 거에서 이제 충격임의 강도가 좀 마음을 이렇게 확 하게 만드는 고점을 잡으면 이렇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대만장을 정확히 출렁인 정도를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출렁임의 정도가 섰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특별히 많이 빠졌다, 특별히 성방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4천억을 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장 보면서 한 거죠. 미국에 브로드컴 가고 날아가고 엔비디아 가고 하니까 반도체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는 반도체가 중심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특별히 나쁘게 볼 것도 없다. 그래 중립적으로 봅니다. 중립적이다. 비록 출렁임이 컸지만은.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지네요. 예, 분위기가. 네. 아니 근데 좀 편찮으신 것 같아서. 저도 아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환자는 저예요. 네. 사실 목이 맛이 간 것 같아. 맛이 갔다니요. 아나운서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이 생명인데 방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 목은 맛이 갔고 멋은 멋났고 멋지고 멋은 있어. 머리 괜찮아요. 그래요? I like your hairstyle. 그러면은 조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살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땡땡땡 많은 분들이 3시 반 땡 드가님이 해주셨고요. 전효미님 땡땡땡, 탈감님께서 줬다 뺐냐 땡땡땡, 예, 쿼카님께서 장마감, 삐님, 가라디님 들어오셨고요. 이게 뭐고 모르겠다 형님은
대만은 미국이 반도체 50% 물량 요구했다. 요거 몇 주 된 뉴스죠. 미국 미쳤다. 어제부터 미국 대가리들 뻘소리 했었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님 들어오셨고요. 이하늘님, 추른양님, SH님께서 기관은 9천억 팔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9천억이나 팔았어요. 오늘 많이 팔았어요. 6천억 팔지 않았어요? 아까 5천억 이상 판 건 봤는데 5,928억. 그렇죠. 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저는 6천억 가까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초님, 복사기님, 네, 체리괴물님 들어오셨고요. 제니리님, 제니리님께서 겁먹지 말고 가자 땡땡땡 이렇게. K로드님께서 클벨도 날씨도 장 분위기도 다 칙칙하다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가 비 쭉 오고 그 다음부터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최저 온도 3도, 3도. 최고 온도 13도 이렇게 떨어져. 장하고 비슷하네. 에 더럽게 올라갔다가 더럽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미친 그 뭐 이 날씨 탄다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이내믹하죠. 네. 인생 살만해. 대한민국 살면은.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분한테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전 웰컴. 캐릭터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망가야 되는지. 예.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안 나오셨죠? 안 나왔지. 네. 음력으로 이제 9월이에요. 그럼 9월 달에 우리 하락 안 했잖아요. 양력으로. 그 음력으로 온단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또 웃네. 진짜예요. 음력 9월 1일이 언제야 정확히 날짜가? 음력 9월 1일이 언제냐고. 다음 주쯤이에요. 다음 주쯤. 날짜 짝집을 정확하게 프리사이스하게 해야지. 그게 그렇게 대충 하면 돼. 제가 찾아볼게요. 음력 1일.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그래서 도망가야 되냐. 이제 슬슬 좀 차익 실현 좀 해야 될 때 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막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0월 21일이네.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사업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소소하게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튈 때 튀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6% 마이너스 3,561. 코스닥은 1.5% 더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닥에서 던졌기 때문에 1.5% 밀리면서 847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급 보시면 여기서 코스피 수급인데요. 핑크색이 외국인은 쭉 사서 4,856억까지 한시 넘어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이때 샀어요. 그래서 4,856억 샀고 기관은 한시 때부터 오히려 팝니다. 그래서 여기 괴리가 더 벌어졌고요. 연기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 개인은 오늘 703억 플러스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 여기서도 샀네요. 코스닥에서도 한시 기점으로 또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매도 폭을 좀 줄였고요. 기관은 여기서 더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판다 기조로 코스피 코스닥을 다 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공자님한테.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외국인이 샀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에 대한 순매도가 5,80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기관의 순매도를 좀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시장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를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쁘게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봤을 때 현물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선물은 마이너스인데 콜옵션은 또 플러스고 그다음 풋옵션은 또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공격적으로 나쁘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옵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풋옵션 아까 매도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상방에 대한 뭐 분위기도 조금 보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늘었어요. 좀 특이했는데 거래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8조 원, 어제 14조 원이었는데 이제 더 늘어났고 거의 20조 원 가까이 다시 되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10조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네, 11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11조 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0조 원이 안 됐었어요. 9월 말에 잠깐 10조 원이 넘었다가 지금 1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 사실 거래대금 터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가 좋은 거지. 마이너스가 될 때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약간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이 워낙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죠. 뭐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했었고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오늘 동시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냥 투매가 나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래대금에서 보이는 게
그리고 일부 소부장 종목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 예상치 못하게 뭐 9% 10%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수준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공포심리, 두려움에 대한 것들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되냐? 9월에 조정장이 세게 나오고 우리가 흔들릴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이제 11월 1일에 대한 정상회담이 지금 남아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상회담 할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호텔 신라 쪽에서도 뭐 지금 딱히 예약 취소됐다 이런 얘기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회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다가갈수록 진통은 커지겠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우리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추석 전처럼 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대응한다고 한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종목들을 보면 순매수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삼성전자를 아까 순매도였는데 삼성전자를 강하게 샀어요. 2,500억 정도를 마지막에 바뀌었네요. 네, 마지막에 바뀌었네요. 네, 마지막에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급격하게 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중간까지는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된 주요 요인은 외국인의 순매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러게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5천억 순매수였는데 강하게 순매수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넓혀져 있죠. 잔잔바리. 네, LG 잔잔바리. 좀 따리.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을 넓혀내는 게 특징이에요. LG화학이라든가 LG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들을 또 보면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도체가 빠지면서 시장이 물리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약세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대형주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시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하나오션이 많이 빠졌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도를 하나오션 쪽, 조선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일단 그 중국과의 충돌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심리가 좀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합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승 테마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들이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테마주들로 자금이 모였는데 양자, 로봇, ESS 같은 쪽으로 굉장히 세게 몰렸다. 반도체 장비 쪽은 이게 이제 로보티지 때문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세 개가 이제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JP모건의 대규모 투자 발표와 연계되어 있는 섹터고 여기에 개인들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이제 시장의 상승이 이런 테마들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분위기가 없었다면 사실 니케이보다 더 빠졌겠죠. 그건 당연하죠. 사실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이 역시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 이게 아니라 실적 발표해서 그나마 지금 뭐 1% 내외로 하락률을 잘 방어를 그래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니케이 또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니케이는 오늘 뭐 더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콕 집은 것 치고는 뭐 지금 빠진 그런 하락폭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불안감. 지금 미중 뭐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결국 파생적인 이야기들로 나스닥이 하락하고 코인이 하락하는 일이 주말에 있었고 또 오늘 돌고 와서 화요일에는 중국이 우리를 콕 집는 상황이 있고 예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 그러면은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성격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콕 집고 그리고 미국도 너네 편 정해라 라고 압박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남일 보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어서 조금 더 이 우리한테 데미지가 더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면 지금 3,500까지 온 상황에서는 3600.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자체는 하나오션 있잖아요. 그 필리 조선소 그거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 거제 조선소에서 거기서 건조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후판
중국에서 후판 사오는 거 그게 이슈거든요. 사실은 조선 우리가 만든 배가 글로 갈 일도 없어요. 완력 갔다 갔다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걔네한테 후판을 사가지고 오는 게 이슈고 근데 이게 하나 조선을 건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전반적으로 중국이 후판 자체를 우리나라에 파는 거 자체를 만약에 이렇게 홀드하고 하면 우리가 좀 영향을 받긴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후판 사용이 거의 20%는 중국 거 사용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면은 걔네들도 철강이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 근데 과연 그렇게 액션을 전방위적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 조선 관련된 쪽은 좀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근데 반도체는 그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안 쓰겠다. 네. 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거 말고는 액션이 할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낙폭 과대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삼성전자 그 12조 나왔고 분기 15조 정도는 눈에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내년 15조는 보인다고 보면은 이게 9만 원하고 40만 원이 쉽게 꺼지는 주가 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아까 다른 섹터 넌 A 반도체가 빠질 수 있고 소부장이 좀 약하니까 좀 더 밀릴 소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장이 뭐 이게 뭐 중국이 그 한 달에서 좀 모든 섹터가 다 해갖고 3천으로 간다 이렇게 뭐 소스라치게 지금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면 반도체는 버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3전 9만 원, 하이닉스 40만 원 기준. 그게 하염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레드 시그널까지 아니라 옐로우 시그널 정도는 봐야 돼요. 아, 그게 이제 떨어지고 네. 거기서 타격을 네. 우리 예상 외로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시나리오가 다르고.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막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그룹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그리고 하나그룹주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또 삼성중공업이랑 이런 조선주가 좀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애들 뭐 LIG넥스와 로템 뭐 이런 방산주가 떨어진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거지 장 전체를 안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반도체는 우리에게 코어가 있는데 만약에 일파만파로 중국이 화딱지 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다른 엔터도 건드리고 그렇죠? 그다음 무슨 뭐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이 우리 국채도 살 걸요 아마.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국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힐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불안한 거지. 근데 반도체는 많은 보면 반도체가 완전히 세이프하다 그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중국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게 위안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괴롭힐 여지는 요게 시초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겁을 먹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귀결돼서 말을 하자면 네네. 결론은 방산, 조방, 변. 네. 변압기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2% 떨어졌으니까. 네네. 여기에 포션이 많이 가 있는 투자자분들은 네. 이 포션을 지금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좀 옮기는 게 맞는지. 그것도 그래 볼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도 40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반도체로 또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예. 그게 이제 이슈죠. 저번 제가 삼성전자 할 때 96,000원 자꾸 얘기하고 하이닉스 45만 원 자꾸 얘기한 거는 이제 타서 얼마나 더 먹겠냐. 네. 다른 섹터가 업사이드가 더 많으면 그쪽을 볼 수 있다. 우리 LG전자, LG엔솔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LG엔솔하고 LG전자가 하고 삼성하이닉스는 오늘 아침부터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세진 않았어요. 그런 거 이제는 업사이드죠. 여기서 잡아서 95,000원 잡아서 11만 원으로 지금 44만 원에 3만 원 잡아서 50만 원으로 가는 이 업사이드하고 다른 업사이드가 하는 건데 이게 상황이 바뀌는 요소가 생기면은 안정적인 걸 가다 보면 삼성전자에서 5% 더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9만 원, 40만 원 있는 게 그게 상징적으로 깨지면은 그거 저가 매수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자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무슨 질문이죠? 질문이 여러 가지여서. 네. 감기는 어떻게 낫나요? 감기는 고춧가루 저기 그 국물 콩나물에 네, 그래서 왕창 마시고 소주 마셔야 돼. 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뜨뜨 전기장판 7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엎어서 자면 돼. 한 12시간 자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냐면요. 오늘 이제 그 매도 그러니까 하락한 것 자체가 하나그룹주, 조선주, 방산주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좀 버텨주고 그런데
지금 뭐 미중 분쟁에 우리가 또 중심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림들이 또 있고 환율은 또 1430원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옮겨야 되는지 조선주만 줄이면 되는 건지 이 세부적인 마이크로 전략까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뭐 핵심으로 들고 우리나라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중국과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피해를 오히려 입었었고 그때 한한령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드 배치가 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피해들을 그때 다 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들은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으로 자립하니까 우리나라에 뭐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재를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도 피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중국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거다. 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일단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부딪힌다,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그러면 중국은 불황이잖아요. 불황 상태고 지금 청년 실업이 높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미국과 갈등을 하면서 여기서 더 무너진다? 그러면 공산당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관세 100% 얘기하고 소프트웨어 수출 얘기하고 있지만 관세 100% 때리면 인플레이션 제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와 부양책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의 어떤 약점들을 공략하고 있는 시기인 거지 이게 뭔가 크게 문제가 돼서 크게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4월과 오히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4월 이전에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 4월에 결국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 시장이 화랑을 입었었죠. 이번에도 만약에 10월 31일과 10월 11월 1일에 걸쳐서 정상회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합의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의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려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자금 다 빼놓고 어떻게든 우리가 대응하는데 현금 가지고 대응하고 아니면 쇼치고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만약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합의점으로 도출되고 이랬을 때 오히려 크게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크게 빼놨다가 한 3%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치면 시장이 그때 추격 모수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 현금을 놔둘 수는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만약 오른다 그러면 현금 좀 놔두세요. 많이 올랐을 때는 좀 팔아두세요. 추석 전에도 얘기했었고 현금을 좀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시장은 계속 가긴 갈 텐데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그 기회를 보면서 또 매수했다가 또 매매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도 그런 매매를 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원량의 매매가 좀 힘들다 그러면 현금 좀 늘려놓고 천천히 보면서 좀 빠지면 난 좀 매수해봐야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의 타겟 프라이스 어느 정도가 되면 난 들어가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둔 상태에서 분할 매수 같은 것들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응하는 게 훨씬 편해질 거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 뭐 120%, 150%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왜 빠져? 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응을 할 때 현금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는 게 제 이제 권유인 거죠. 오케이. 페이지 25페이지 잠깐 볼까요? 25페이지를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우리 건드렸죠. 근데 미중은 아직 만날 수 있죠. 우리도 협의하고 있죠. 모든 게 불안하긴 하지만은 나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오거나 뚜렷한 거는 AI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좀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제가 AI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 당분간. 네. 그런 전제를 까는 겁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만약 이게 뭐 2년 이렇게 보지 말고 최소한 뭐 올해 말까지 예를 들어 내년 초까지 그런 전제를 깐다면은 현금 한 30% 또는 뭐 자신 있으면 20% 이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한 30% 20%는 넌 AI 이게 말한 거죠. 이게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아니면 좀 더 빠질 때 그때 답을 안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넌 AI 반도체는 뭐예요? AI 또는 반도체 여기 AI 반도체 있잖아요. 넌 AI나 혹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관련 그렇죠. 없는 것들. 관련 없던 것을 30%하면 이거 얼마예요? 넌 AI하고 현금성 합하면 한 4-50%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반도체 50%에서 전통 강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낄 수 있는데 우선순위는 저는 아니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그만 거. 뭐 코어웨이브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변동수 큰 거, 오라클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갖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변동수 큰데 잘못하면 꼭지 잡히거든. 이렇게 한 50% 갖고 요거 이렇게 가주면 대응할 수 있어요. 공자님은 저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 중심으로 보시는 거니까 뭐 충분히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 반도체에 만약에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을 좀 더 포함시킨다거든가 뭐 양자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60% 정도 투자해도 60% 이상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변압기를 얘기하는데 변압기나 전력을 만약 그런 식으로 애기를 하면 요게 조금 더 올라가면 요게 좀 빠질 수 있거나 현금이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요게 애매한 거. 이런 거 20, 20만 40이잖아요. 40대면 60이 되잖아. 그럼 그런 거로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변압기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저 정도 두 분 다 얼추 저 정도 근처에서 러프하게는 저렇게 대응한다 그러면 큰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저걸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현금은 지금은 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그걸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따가 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뭐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었는데 뭐 무제한 통화 수합까지는 아니겠지만 통화 수합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총리 선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환율에서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지켜볼 필요 있는 이제 하나 변수가 되고 있고, 그런 변수를 지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만약 시장이 전환된다 그러면 뭐 갑자기 또 시장이 확 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면 좋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짧게만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화면 보여주세요. 환율, 원달러 환율 1431원에 마감했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 하루 만에 다시 1430원대라고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생각을 짧게만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공자님부터? 아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환율이 좀 안정됐었어요. 근데 장 후반에 갑자기 물린 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피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불거졌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나가고 환율이 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1,430원, 1,450원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계속 일주일째 말씀드리는 게 1360에서 1430 상단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다. 심리적으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프로그레스가 있으면 미중 간에 우리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로그레스가 있으면 꾸준하게 있으면 이게 내려가겠죠. 그거 내려가는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기업들도 달러 쟁여놓은 거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 사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방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하다 싶으면 하루아침에도 이게 1390으로 확 내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건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걸 뚫으면 전고점 1480이 기억나니까 그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룰에서 계속 구두를 하는 거니까 심리적으로는 팩트는 사실은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음력 달력론으로 가겠습니다. 10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 9월 1일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음력 9월의 공포. 그걸로 컨셉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때 뭐 있나? 네? 경찰의 날이에요. 경찰의 날. 네, 다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잡혀가겠다 요즘. 예. 요즘 경찰 힘센데. 경찰의 날 이런 악재까지 같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자님이 준비하신 시황 어떤 섹터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 한 이슈는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JP모건에서 이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줬어요. 근데 후반에는 이 관련된 주식들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이슈가 저는 장기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한대요? 일단 얘기를 보면 4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핵심 광물과 로봇 공학을 포함해서 공급망 및 첨단 제조 사업, 그리고 방산, 자율주행 드론 보안 통신을 비롯해서 국방, 항공 쪽, 그다음에 배터리 저장, 전력망 복원력 등을 포함한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같은 첨단 전략적 기술, 이쪽의 핵심 분야를 선정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근데 JP모건이 직접 투자도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 펀드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오늘 로봇도 좋았었고요, 양자 컴퓨팅 좋았었고요, 그다음 히토류 좋았었죠. 근데 제이미 다이먼, 그러니까 JP모건 회장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라든가 제품 및 제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현실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탈피해야 되고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투자가 나온 건데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은 누구겠어요? 중국이죠. 그렇죠. 이 중국을 탈피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산 안 쓴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핵심적으로 어디에 중심적으로 먼저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히토류가 일단 처음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히토류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협박하고 있는 게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도 보면은 뭐 텍사스 이름 정확하게 까먹는데 텍사스 무슨 이제 레어 관련된 회사가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섹터의 전반적인 기업들이 뭐 20% 이상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투자가 히토류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히토류 테마주들이 정말 단순한 테마주들이 조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네. 고려아연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이 히토류 캐파가 늘어나냐, 캐파가 크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자원을 무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 확보에 지금 추구를 하고 있다. 근데 고려아연이 오늘 20% 이상 올랐죠. 근데 고려아연이 올랐던 이유를 보면 이 회사 고려아연이잖아요. 매출의 근데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고려아연이요? 네, 고려아연 매출. 알죠. 금하고 은 재련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련은 아니고 45%, 46% 정도. 아연의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금과 은 매출이 굉장히 큰 거고 금운동 매출을 합했을 때 이제 절반이 넘어요. 금 매출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16% 정도. 아마 15.9%일 거예요. 네, 15. 네. 왜요? 은은 31.3%가 아닌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아. 합하면 한 46%. 금하고 은은 사상 최고로 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금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좀 좋았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최근에 보면 이제 히토류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연간 기준 매출액이 봤을 때 히토류가 1,810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2,360억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진이 봤을 때 여기 보세요. 히토류, 희소금속이 히토류인데 작년 이제 GPM 기준으로 작년 1분기에 43% 마진. 근데 이게 매출이 400억, 500억, 이제 1분기에 900억 이렇게 증가하면서 GP 마진이 8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 1,460억까지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GP 마진이 85.5%. 그러니까 이게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GPM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영업이익률도 지금 50%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히토류 매출이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 관련된 사업을 이것만 가지고 캐파를 증설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히토류의 회수율이 80% 정도. 와. 네, 이거를 더 높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장주, 실제로 히토류 관련 매출이 나오고 여기서 이익이 꽂히는 고려아연이 히토류 관련된 대장주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과 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히토류 관련으로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붙는 구간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미국도 히토류가 지금 프리미엄 붙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실적이 지금 막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를 보면 이제 스캇 베센트, 그러니까 타코는 어제 얘기가 났던 거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미팅, 트럼프가 시진핑과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시장의 안정에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의 초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트럼프가 한국은 오는데 에이펙은 안 가고 시진핑은 만날 수 있다? 에이펙 오는 거죠. 에이펙 와요? 네. 안 간다 그러던데 또? 다시 온다고. 또 온다 그래요? 네. 오지 마라 그냥. 근데 트럼프는 안 온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시진핑가 얘기하든 안 하든 에이펙은 올 거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안 온다 이런 얘기한 적은 없었죠. 근데 한국에 오는데 시진핑은 안 만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미팅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중국의 인조다이아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규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인조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조다이아는 11월 8일부터 수출 통제하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근데 인조다이아 하면은 이거 그냥 보석유 이런 거 없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아가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커팅. 네, 다이아몬드 커팅. 네, 커팅 하는 것도 쓰이고 네. 그다음에 이
공정에서 이제 빚 굴절하는 건데도 이제 인조 다이아 같은 것들이 쓰이는 건데 미국 소비량의 77%가 기존에 이제 중국 쪽이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였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의 약점들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거죠. 어떻게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너 아프지? 나쁜데 계속 때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수출 규제, 야, 너 중국이 피해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AI를 때린 거예요. 네, AI를 직접적으로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쪽에 전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의 전력 생산 규모는 1.3 테라와트 정도 된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 400에서 500기가와트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500기가와트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그러면 생산을 못하느냐? 이게 밤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밤에 생산을 해서 ESS를 저장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AI 데이터 센터 옆에 ESS가 없으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때 AI 센터 자체가 가동이 멈추게 되니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ESS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LFP 배터리 공급이 안 되면서 ESS가 이제 증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목줄을 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출 규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수혜를 보냐? LG 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7% 오르는, 물론 어제 실적도 좋았지만 이 ESS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관련된 캐파를 굉장히 강하게 늘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6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캐파의 뭐 2배 정도 되는 캐파를 늘릴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이제 ESS만 가지고도 한 4에서 5조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전기차 캐즘을 ESS를 통해서 넘어서면서 전기차 캐즘까지 극복된다고 한다면 2차전지도 좀 볼만하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조 다이아 관련해서는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일진 다이아, 인조 다이아 기반을 사업하는 일진 다이아가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이게 주요 이슈였고.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온스당 지금 4,000불을 넘어섰는데 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는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금 강세장이 과거 4번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분석해 봤더니 43개월 동안 오르더라. 거의 한 3년 넘게 오르더라. 근데 이때 오르는 폭이 300%, 4배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나는 금 가격이 6,000달러는 갈 것 같다. 와. 4배는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한 1,500불 정도 되던 게 이제 4,000불까지 올랐고, 이 300% 오르려면 6,000달러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와, 저 6,000달러 얘기하는 게 진짜 강심장이네요. 뭐 제가 7천 얘기하는 것보단 강시장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하트가 넷이잖아요. 심장이 4개인 남자. 마이클 하트넷. 네. 네. 6,000달러 네. 부르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은 가격도 지금 금 가격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은 지금 금은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크게 올랐는데 은도 이제 50불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가격을 넘어섰다. 근데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사나이가 이제 불 끄는데 부채라는 불을 끄는 대신에 자산이라는 불은 더 키운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금과 은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런 금과 은과 같은 금속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인플레이션만 우려가 될 때는 비트코인 쪽으로 간다. 근데 비트코인 쪽은 지금 정정 불안이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우려감 자체가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일본 총리 선거인데요. 일본 총리는 이제 하원을 장악해야지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465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의원이 상원이고 중의원이 하원입니다. 근데 465석이면 233석을 보유해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절반. 네, 절반, 과반. 근데 자민당이 지금 191석이에요. 그래서 과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인 이제 입헌민주당이 148석. 근데 지금 이 입헌민주당과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야3당이라고 해서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 세 개가 지금 자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원래 자민당이랑 공명당이랑 연정을 했었어요. 근데 공명당이 이탈하겠다고 발표했죠. 다카이치 사내 나는 동의 못해 라고 하면서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아베 파버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했고 그러면 자민당이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됐는데 처음에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에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민주당의 입헌민주당이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게 뭐냐면 우리 총리 후보 안 낼게. 너 국민민주당 당 대표 총리해. 라고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손을 잡을 이유는 굳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변수는 어디냐? 유신회입니다.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도쿄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우파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자민당이 손을 잡지 않았냐? 공명당이랑 앙숙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이 자민당이랑 연정을 할 때는 공명당도 너 유신회랑 해? 난 안 해. 유신회도 공명당이랑 해? 그럼 난 안 해.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공명당 빠졌죠.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유신회가 이 야당 쪽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정권이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의 총리가 바뀐다고 했을 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강세로 갔는데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매파적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도 봤을 때 민주당이 실권을 했던 이유 자체가 그때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정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원화는 덩달아 강세로 갈 거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 내일 일본의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국회가 열렸을 때 총리 선거가 시작할 거냐. 총리 선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일 기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내일인가요? 10월 15일.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미뤄졌나요? 국회가 열리는 건 제가 10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22일로 투표는 미뤄질 수도 있어요. 투표는 22일 정도로 미뤄진 것 같고 회의는 내일 맞고 이게 465명이니까 233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당보다는 아까 유신회가 더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명당이 다 와도 231명이야. 그러니까 두 표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정확히 봤을 때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명이 빠지고 이게 들어온 건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 때리지. 근데 일본 총리 선거까지 알아야 돼요? 어때요?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환율도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면 일단 일본 신사를 참배할 거거든요. 근데 일본 신사를 참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민주당은 특히나 일본의 신사 참배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 충돌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일본 편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미일뿐만 아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나 다른 것들도 이거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9일 날 무슨 우리 경주 미팅 경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2박 3일 동안 일본은 먼저 가고 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네. 이번 총리 선거는 역대급으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요 쭈꾸미입니다. 네.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드셔야 될 것 같아. 최현석 셰프의 쭈꾸미. 저 이거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최현석 셰프님은 한식 하시나요? 네? 한식 하시나요? 양식 다 하죠. 네. 다 해요. 인도 요리도 하고. 냉부에도 나가고. 냉장고에 있으면 다 꺼내서 다 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냉부에. 자, 오늘은 쭈꾸미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공자님이 또 맛있게 드셔주실 겁니다. 양념 쭈꾸미 가지고 왔습니다. 5 플러스 2 7팩 하나에 300g씩인데 7팩 해가지고 2.1kg. 요게 55,600원인데 45,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매워요. 네? 매워.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었잖아. 아침에 먹었지. 아침에 먹었어. 쭈꾸미예요, 쭈꾸미. 매운데 맛있어요. 매운데 맛있어. 아유, 그렇게 인내력이 없어서 무슨 주식을 합니까? 근데 진짜 매운데? 아유. 오늘 하나 그릇쯤 떨어진 것보다 더 매콤하겠어요? 이게 매워봤자? 참으세요. 참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진짜로? 뭐 괜찮죠. 제가 매운 걸 엄청 못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매워요. 저는 매운 거 못 먹는 스타일. 전 신라면도 맵거든요. 근데 이걸 못 드신다고요? 김치도 안 먹어. 이거 완전 달콤한데?
캔디 같은데? 제가 아침에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못 먹고 있잖아. 왜요? 매워서 못 먹겠어. 이거 진실옥은 거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왜 그러세요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 근데 맛있어. 맛있는 건 분명해. 네. 그래서 맛있어요. 웬만큼 매움이 뭐 중간 이하가 아니면은 이걸 오히려 땀을 생각 어느 정도 하고 확 드실 수도 있어. 네. 화끈하고 확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이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떡이랑. 예. 이렇게 떡이랑 같이. 이렇게. 그 막간에 아까 JP 모건 한 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강화잖아요. 한참 드릴게요. 이게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1조 달러를 투자하게 돼 있었어. 근데 이번에 좋은 거는 무게가 아니고 50% 증액한 건도 있고 얘네가 직접 투자해요. 100억 달러를. 그래서 와 이거는 커미트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JP모건 이슈를 아침에 크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장에도 신나게 올라간 주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드세요. 맛있죠? 아 맛은 진짜 있어요. 이거 더 드릴까? 땀 아니요, 한 번 더 아니요. 흐리고. 잘 드시는데? 광고 마무리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 진짜 매운 강도가 10이 있으면은 내가 3만 대도 못 먹는다. 그런 분한테는 추천 안 해. 근데 한 4 정도만 되면은 트라이 할 수 있어. 지금 방금 불었는데 방금 맵죠. 왜 그래? 매운 그런 거? 달콤해서. 달콤해서. 너무 그래서 달아. 그러니까 평균 약간 밑에서 4, 5, 6 정도면은 의외로 괜찮게 맛을 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쭈꾸미는 좀 맵게 먹어요. 그 맞지. 네, 원래 쭈꾸미는 맵게 먹고. 아니 그리고 그 쭈꾸미 식감 쫄깃쫄깃해가지고 생물 같잖아요. 살아 있어요. 그렇지. 살아 있어요. 잘 씹어보면 움직여요 막. 잘 씹어보면 느낌이 그렇다. 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양념 쭈꾸미 5+2. 근데 양념은 맛있어요? 어때요? 계속 드시잖아요. 이거 봐 매운데 계속 먹잖아요. 저도 그래요.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공자님이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겁니다. 5+2. 좋은 얘기네. 맥주 같은 거 끄면 더 좋겠다고. 맥주 좋죠. 여기 예. 또 안주 작업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노트북.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쭈꾸미랑 노트북. 연관 있어. 스트레스 받잖아. 오늘 힘들다. 일을 파트너 없지, 시장 떨어졌지, 그렇지. 나도 아프지, 쭈꾸미 맵지, 노트북 팔아야 되지, 연관성 설명 들어야 어렵지. 되지. 야 오늘 하드코어네. 자 정신 차리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미스틱 실버 가져왔습니다. 램 16기가, SSD 1테라, 무게가 1kg에 1kg. 엄청 가벼워. 엄청 가벼운 1kg. 메모리는 코어 i5. 근데 이게 A급 리퍼인데 69만 8천 원. 와, 이게 150만 원짜리거든요. 진짜 싸다. 네, 근데 69만 반값 원에 이하네.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안 되는 53% 할인. 그리고 무상 보증 안심 서비스, 보증 12개월 공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FHD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갤럭시 북 가져가세요. 떨이. 네, 후다닥 가져가세요. 자,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섹터별 또 주요 뉴스가 혹시 있으면은 그것만 조금 더 하고. 아직 다 안 씹으셨어요. 아직 다 안 씹으셨다. 갔다 올까? 갔다 오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장훈 본부장님이 네네. 오늘 결국 아침에 못 보신 분들 삼성전자 실적과 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를 네네. 아침에 좀 길게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딱 핵심만 딱 짧게 해주시고 오케이. 나머지 반도체의 영향, 특히 오늘 테크윙 네네. 2% 오르다가 네. 결국 저 위아래로 빠진 거 합치면 12%가 빠졌어요. 12%. 그래요. 그런 게 많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부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익 전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네. 12조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는 내년은 평균 17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한 16조 정도 본다고 가정하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그 숫자가 안 바뀐다고 가정하면 작년 8만 8천 원일 때 15조까지 봤어요. 올해를. 그러니까 지금 16조 7점은 더 가잖아요. 계산하면은 그게 9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그게 목표 주가 80%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9만 6천 원 가기가 아주 쉽지는 않다.
그럼 무슨 얘기냐? 16조, 17조 분기 실적 그 이상의 폰캐스트가 나올 때 드디어 10만 원을 안착해서 그 다음 갈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정도면 하이닉스도 12조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45만 원, 50만 원으로 간다. 그 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은 저번에 말씀드린 유니테스 마찬가지인데 좋은 주식인데 제가 5만 7천 원에 8천 넘어갈 때 6만 원 가려고 할 때 나 이젠 안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 영역이라 본 것이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특별히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워낙 그 이슈가 많아갖고 네. 이 개별적인 뉴스는 모르니까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마치 오늘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가다 내려갔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 제가 좀 초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네거티브 뉴스가 나왔다고 그렇게 내려가듯이 뭐 7, 8%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부장이 위에 그 TP에서 5% 10% 붙었다면은 일단 내게 아니라고 보세요. 대부분의 소부장이 목표 주가에서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네. 접근 불가. 네네. 이렇게.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뭐 할까요? 네, 뭐 하시고 갔다 올까요? 뭐 갔다 오셔도 되고 네. 뭐 특별히 또 여기 갔다 올게요. 자, 이제 섹터별로 네. 오늘 로봇 좀 얘기해 주세요.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로봇은 진짜 불패예요? 네, 저는 로봇은 길게 볼 때 계속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특히나 생산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봇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피지컬 AR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어떻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제 이제 로봇도 오늘 보면 JP 모건 그 발표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딱히 이슈가 없어요. 지금 보면 로봇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슈가 직접적으로 있을 만한 뭔가 개별 기업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계속 강하게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정하는 거는 뭐냐면 삼성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삼성이 로봇 관련해서 뭔가 맞아요.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이거 여기도 뭐 계약할 거고 여기도 계약할 것 같고 그런 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바뀐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확실히 좀 헤드가 딱 잡히니까 위에가 잡히니까 좀 제대로 된 사업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들도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스피 네.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임시주주총회가 12월 8일에 열릴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근데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 회사가 작년 11월 임시주주총회, 그다음에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올해 12월 8일에 대전 컨벤션 센터를 알테오젠 이름으로 빌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왜 빌렸겠냐? 임시주총 하려고 빌렸지. 그럼 임시주총은 왜 하는데? 라고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IR 통해서 얘기한 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뭔가 얘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임시주총회를 위해서 아마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알테오젠의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기대가 붙은 거죠. 근데 네. 왜 올라가냐는 건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4조예요. 그런데 의외로 커버리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커버리지하고 증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요? 네,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 코스피로 가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24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도 거의 한 24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의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조기 편입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기관의 자금이 뒤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LMNF랑은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 200도 그렇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또 붙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르면 바이오도 또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쪽에서 반전도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오르진 않았어요. 장 초반에 올랐다가 결국 밀렸는데 이 가스터빈 시장을 조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작년 말에 제 유튜브랑 그다음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LNG 쪽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었어요. 네. LNG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LNG 쪽에서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뭐 철강 이런 거 아니고 그때 BHI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HRSG라고 해서 가스터빈 관련된 가스터빈에서 메인 전력을 돌리고 배열 회수를 해서 거기서 나온 보조열로 전력을 돌리는 HRSG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BHI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원래 가스터빈은 우리나라가 못했어요. 이 가스터빈이 주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못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제 미국의 빅테크에 380메가와트급 2기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첫 해외 수출이에요. 첫 해외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가스터빈 시장이 지금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랑 그다음에 GE 버너바랑 지멘스 이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스터빈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수주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가스터빈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LNG 발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AI 전력을 위해서 LNG 발전을 당장 늘려야 되는데 가스터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밖에 없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빅테크 업체가 굉장히 원래 얘기됐던 업체도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접촉이 돼서 계약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플러스 가스터빈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좀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나오면 좀 사보지 뭐. 근데 2차 상승에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점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 결론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가스터빈 이거죠? 이거 그거예요?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그 가스터빈이? 아니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돌리잖아요.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돌리기 위한 그 장치가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잖아요. 국산 가스터빈 1호기 제작 완료. 맞아요. 이거 항공기 엔진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항공기 엔진 이거잖아요. 항공기 엔진 요거잖아요. 요거 가스터빈 맞죠? 항공기 엔진? 항공기 엔진이잖아요. 옆에 이렇게 날개 달려 있는 거. 뭐 비슷하게 생겼죠. 네. 아닌데 이거 맞는데 항공용 가스터빈? 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항공용 가스터빈이 아니고 발전용 가스터빈입니다. 네. 이게 뭐가 다르지? 크기가 다르죠 일단. 네. 크기 자체가 비교도 안 되죠. 발전용 가스터빈은 항공기 생각해 보시면 규모가 작잖아요. 엄청 크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어마어마하죠. 증기를 돌리는. 저거를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발전을 돌리려면 이게 그 터빈이 돌아야 될 거잖아요. 네네. 요걸 돌릴 수 있는 게 메인 터빈이 가스터빈이에요. 그리고 배열 회수 HRSG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가스터빈을 돌리고 증기가 열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그래도 고온의 증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돌리는 게 HRS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스 터빈을 돌려서 결국은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긴 건 똑같은데 비슷해요. 네. 산업용 발전용하고 항공기 엔진용하고 그 용도가 다르다. 발전용 가스 터빈을 작게 만들면 이 항공용 전투기용 엔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두빌이 전투기용 엔진에 도전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대형 가스 터빈 발전 데이터 센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 똑똑하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발전기 터빈은 건물 규모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한 15m 정도 된다고. 15m. 알겠습니다. 요거 좋다 이거죠, 두빌. 네. 그래서 가스터빈 관련된 시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배열에서 계속 얘기했다 그러면 가스터빈 이제 본기기가 들어갔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좋다. 근데 그럼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액 한 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터빈의 매출이 한 2기가와트까지 캐파가 지금 된다고 해요. 추가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2기가와트라고 한다면 매출 규모로는 2조 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의 한 30% 정도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원전 플러스는 게 있기 때문에 두산 그러니까 지금 별도 기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결로 플러스가 되는 건 추가로 있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별도 기준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는 걸 감안했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들의 이슈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바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거 자료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그럴까요? 네. 짧게만 24분이어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슈퍼 사이클은 사이클이 잘 이어지는 거예요. 예. 챗GPT를 2년 전에 했고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AI, 그 내년도 가면은 온 디바이스 AI, 피지컬 AI는 조금 있는데 그 상간에 이게 스무드하게 가는데 이 모든 수요를 다 끌어다닐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AGI가 되면 됩니다. AG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네. 3개월 전에 나온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한테 지분 들어가 있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AGI가 눈에 다가왔을 때 이거에 대한 우리 그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 마이크로소프트 넌 들어오지 마. 오픈 AI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계속 가져갈 거야. 이거에 대한 협상이 지금 3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건 포지티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AGI가 생각보다 빨리 될 소지가 있다고 인디케이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슈퍼 사이클로 넘어가는 데 있어갖고 조금 길게 보시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우리 이세돌 맞나? 이세돌. 15년 전에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그때 그 사람이 한 AGI 포캐스트는 5년 이상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5년이 아니고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될 수 있다 하면은 요 아까 흐름이 스무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 AGI 관련되는 이런 흐름도 한편에는 알아둘 필요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GI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변동성을 겪으신 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드리고 그다음 마무리 해볼까요? 뭐 오늘의 한마디 말고 그냥 오늘 위로? 걱정하셔서 많이 아까 9,300분 들어오셨어요. 광고에서 1,000명 빠진 거지.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의 한마디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사진을 여러분이 이제 바이킹을 타는 걸 알고 타는 것과 바이킹을 탄다는 걸 모르고 타는 것과 완전 다르겠죠. 내가 바이킹을 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타면 무섭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바이킹을 탄다는 걸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합의가 전 될 거로 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중 간의 날선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걸 알고 탄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행복하다가 내 떨어질 거 아니까 좀 대비했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갈 거 아니까 또 대비했다가 그게 가능하겠죠. 무조건 공포에 떨지 말고 무조건 행복에 빠지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바이킹을 타는 걸 아는 상태에서 바이킹을 타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자. 그게 이제 제 한마디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벨트 안 하고 타셔도 그러면 이제 타고 나서 나 살았다 이거에 또 감사함을 느끼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벨트 안 하고 탑니다. 네. 벨트 안 하고 타? 김양호 본부장님 비슷한데 타는 겁니다. 네. 페이지 13페이지. 타는 거 33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저는 자전거는 좋아해요. 자전거. 근데 호랑이는 싫어해. 호랑이. 네. 지금 기고지세라 그러면 저는 조심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탄 형국이라면 언제든지 멈추면 잡혀먹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잖아요. 안 탔으면 조심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었다가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전거라면은 이게 자전거가 오르막길이냐 평지냐 내리막길에 맞을 때 오르막길에서 위험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평지 바로 들어갔을 때 바로 내리막길은 보통 없잖아요. 근데 평지 중간쯤이면 한 번 좀 더 가보겠다. 아직 먹을 게 있어서. 내리막길 가면 이것도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일단 오르막길 거의 올라가서 평지에 들어갔어요. 조금 지켜보면서 자전거라면 조금 더 달려보겠다. 네, 조심. 근데 모든 사람이 기호지사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노이즈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타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쉽지 않은 장에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들어서 이런 변동성에 놀라셔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두 분의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비길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또 조금 더 유쾌한 모습으로 또 올라서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